안녕하세요. 늘 재미있게 보고 있는 60대 구독자입니다. 주방에 있거나 차를 마시며 쉴 때마다 습관처럼 틀어놓고 듣는 채널에 저가 직접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옛말에는 남편 복이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남편 복이 있어서 자식 복도 있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자수성가한 남편과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집안을 맞이하는 막둥이 아들의 역할을 모두 한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그는 20대 후반이에요. 요즘 같아선 좀 이른 나이에 꾸린 가정은 제 모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 또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에는 저와 아들 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본인이 먼저 떠나는 게 좋았을 걸 알았던 건지요. 그러니 남은 가족이 편안히 살도록 제 앞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을 쌓아뒀습니다. 이 덕분에 혼자서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아들 한 명을 잘 키웠죠. 일찍이 사별에 박복한 팔자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삶을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집안에 귀신이 사람을 잡아가는 말을 듣더라도 나중에 들어온 한 식구가 제 삶을 완전히 뒤집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말년의 액땜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먼저 떠나고 혼자인 나에게 그래서 아들은 어릴 적부터 여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너 누구 만나는 사람 없니? 나이가 몇이세요? 이젠 결혼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여자 만나야겠죠. 이런 질문을 해봐도 일하느라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다고 하고 본인이 만나려고 해도 혼자 있는 엄마 걱정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다행히 아들은 어떤 곳에서 제 행운을 만나 연인관계를 맺었어요. 들은 바에 의하면 그녀는 2살 위의 회사거래처 여직원이었는데 아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나로서는 아들이 여자를 잘 만났구나 생각하고 매우 기뻤습니다. 사이좋게 잘 어울리고 있을 것 같았는데 어째서인지 사이가 너무 좋았던 건 아니겠지요. 만나던 여자가 혼전에 임신한 것은 아닌 것을 바라겠지요. 원래 결혼 생각이 있었던 두 사람은 임신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좀 당긴 것 같습니다. 저도 굳이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낯설게 다가왔던 요즘 세상에선 마음이 맞으면 언제 임신을 하던 상관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급히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 3초 만에 인상적인 말투를 쓰지는 않아도 그래도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반가워요. 나 현우 엄마예요. 앞으로 잘 지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저는 서재라고 소개했죠.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말 편히 놓으세요. 야, 그럼 그럴까요? 얘는 지금 몇 주 차예요? 6주예요. 이제 5주 됐어요. 마아, 5주면 좀 힘들겠다. 소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텐데. 현우, 혼전 임신이라고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얘는 젊을수록 일찍 나오는 것이 여러모로 좋아. 바깥 양반 없이 오랫동안 우리만 있어서 그런지 집이 조용했다고 하는데 지혜에 들어오고 손주까지 생기니까 이제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바글바글해질 거야. 며느리는 고아원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홀로 외로웠을 것 같아. 저는 십자가를 붓긴 했어도 부모라는 그늘이 되어주고 싶었어. 요즘에 부모 없이 자란 것이 모험인가요? 오히려 어른으로서 보듬어 주어야 해. 저도 소중한 사람의 부재로 고통스럽다. 나를 보낸 사람을 더 마음이 쓰여졌나 봐. 아들과 둘이서 잘 살아왔지만 며느리도 생기고 심지어 곧바로 손주도 생겨 식구가 늘어나니까 가만히 있어도 절로 웃음이 나더라.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아들보다는 며느리를 우선 챙겼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혼수 예물 및 예단을 다 해주고 신원증부터 제가 도와주기로 했어. 30대 중반의 남녀가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아질까? 하지만 면으로 한사코 100% 지원은 받겠다는 게 아니겠어. 본인들의 결혼인데 시댁에 손을 벌리는 것이 죄송하다고 말이야.
독립적이고 활달한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예뻐. 그래서 일단 신혼집을 내 명의로 사서 정리하도록 할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들의 공동 명의로 이전시켜 줄 거야. 손주가 태어난 선물 같아요. 며느리는 주저하다가 그러면 아들과 본인이 모은 돈도 보태겠다고 하더군요. 전 자식들의 마음이 편하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하는 기세로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지혜야, 나는 우리 지혜를 이제 내 딸처럼 생각할 거야. 엄마가 딸이 결혼하는데 집회를 주는 게 어떨까? 여유 있음에 해줄 수 있는 거지. 내 시어머니는 그 정도 능력이 있다. 그리고 치엔이, 너는 지금 홀몸도 아니고 튼튼한 아이를 낳아 자리가 좋은 집에서 시작해서 건강하고 예쁜 아이를 낳아 현우와 행복하게 산다면 그게 나에게 보답인 거야.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한 게 있으면 꼭. 말에 따르면 저는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그러한 이유로 전에 있었던 오래된 아파트 판돈에서 사업, 아들이 넣어둔 금액들은 더하여 동거천을 넘겼는데요. 며느리가 모은 아까운 금액 7천으로 3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게 되었고 아들은 그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준비한 결혼식은 다행히 잘 끝나서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다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가까운 어른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어색했던 것일까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제게 그렇게 보살핌을 해주지 않았어요. 아마도 갑작스럽게 생긴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도 입장이 다른 사람에게서는 시어머니로서 갑자기 그런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지혜야, 주말에 뭐 할까?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요리를 잘하니까 같이 가볼래? 어머니, 저는 이번 주말은 평일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그래, 그럼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내가 만들어주던지 사던지 해서 집에서 보내줄게. 현우랑 같이 먹어. 임신하면 먹는 게 이롭다고 하던데 그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가 알아서 시켜 먹을 테니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요즘엔 대부분 배달이 잘 되니까요. 며느리와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면 며느리가 좋은 말로 혼내줬어요. 임신하고 있기도 하고 본인이 회사에도 바쁠 테니까 사소한 일들도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낳아도 출산 휴가만 받고 바로 일로 복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알려진 회사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다는 자부심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싶고 자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 대견스럽게 보였어요. 요즘 취업난으로 힘들게 일자리를 얻은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출산 전에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혼자서 척척 잘하는 아이가 몸 관리도 잘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혼자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주 아들을 통해서 제철 과일이나 음식 맛집이라는 음식점 음식을 포장해서 배달을 받고 아기 용품이나 원하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걸 용돈으로 보냈습니다. 며느리의 건강 상태도 그냥 아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지혜는 어떤 상태인지 입덧은 끝났고 다행히 입덧으로 고생하는 예민한 사람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다고 하긴 했지만 오래 이어지진 않았고 저번 주에 보내주신 양념게장은 맛있게 먹었어요. 엄마가 보낸 음식은 대체로 다 잘 먹어요. 출산 휴가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집에서 몸조리를 확실히 잘 챙겨주세요. 하라 너도 일 다닌다고 집안이 손 놓지 말고 웬만하면 네가 다 알아서 하고 아유.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들 알아서 잘해. 그것보다 엄마 좀 서운하실 텐데 며느리 보면 좀 살가운 달 생길 것 같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낯을 가리는 일이라곤 저도 생각도 못했어요.
서운함은 무슨, 내가 서운하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대견한 것 아니냐. 결혼 후 아내에게 껌뻑 죽는 우리 아들까지. 임신하고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얼굴도 안 비치는 며느리 때문에 눈치가 보여 썼나 봅니다. 하지만 맡겨둔 것처럼 나를 성가시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문제로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리 알아서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독립적이더라도 며느리가 아이를 낳은 후 그 부모님 모습을 드러내게 되니까요. 며느리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서 전 며느리의 보기도 민망한 속내를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정신없을 때 찾아가면 불편한가 싶어 전에 며느리가 조리원을 옮기고 나서야 얼굴을 보러 갔어요. 수척해진 얼굴을 가진 며느리는 건강한 딸을 낳았고 자궁이 약해서 출산 중에 조금 출혈이 있었던 게 맞긴 하지만 몸 상태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고생해서 마주한 피골이 상접한 얼굴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요. 손을 연신 마른 듯 손을 잡고 수고했다고 수보에서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약이라도 지어 꾸준히 먹이거나 사람이라도 붙여서 몸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간병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가져온 과일을 깎아서 며느리에게 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라며 도란도란 한동안 이야기했어요. 대화 중에 며느리가 먹는 조리원의 객실을 둘러보니 요즘 조리원은 정말 웬만한 호텔보다 좋은 시설을 갖추고 깨끗하다고 했어요. 나오는 음식도 영양균형이 딱 맞춰서 나와서 세상이 참 좋아졌다 싶었죠. 그래서 여기 시설도 너무 좋고 깔끔하고 1인실이 어쩜 이렇게 넓은지 라고 했어요. 여기는 특실이라 그래요, 엄마. 다른 방은 여기 방만큼 넓지 않아요. 특실은 3주 동안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머나, 그런 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에이, 엄마가 내주기로 했잖아요.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그러던데 어머니가 제게 주신다고 했던 거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저는 며느리에게 조리용 비용 문제는 고사했고 오히려 출산 한 달 전부터는 거의 연락조차 받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조리원 비용을 제가 내겠다고 한 게 말이 되나요?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보자 그 제안은 갑자기 허리가 땡긴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허리 요통으로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애한테 대체 무슨 말씀이냐고요? 물론 수도 없는 노릇일 겁니다. 며느리는 조리원 비용을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먼저 말해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후로 한동안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잊혀지기 시작한 때에 아들네 아기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시댁으로 데려와 줄 때 며느리는 태어난 아기뿐만 아니라 은폭탄인 배은망덕이란 것도 함께 안고 돌아왔어요. 그 전날 아들이 아기가 나오면 며느리가 뭘 먹이는지 들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밥을 먹일 죽을 준비했어요. 시장에서 큰 생선을 하나 사다가 직접 손질해 전보 매장까지 넣어 죽을 준비했죠.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고부 지역이어서 이제야 평범한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힘들다는 것도 모르고 기분이 참 좋았어요. 반찬들이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 아들이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집에 앉아 계시던 것을 보며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오목조목 아들이 아기였을 때의 모습을 희미하게 닮은 소녀를 보며 너무 기뻤습니다. 제 무릎에 아기를 앉힌 채 어머니는 달래며 만들어준 중 맛있게 잘 먹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며느리는 전복을 잘 얻어먹은 후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봐주세요. 뭐가? 임신 출산 비용 청구서. 한 게 대체 무엇이지? 그래요. 며느리는 현재까지 자신이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걸 내게 내민 게 아니겠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목록들이 진정으로 제 모든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38주 동안 임신을 견디며 고통받은 몸으로 고비용 출산 중 과다출혈로 죽을 뻔한 위험 가운데 낭만업에 포함된 운동비 5, 임신 후 출산 휴가 기간 동안 회사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받은 위로비용. 앞으로 어머니의 지원 없이 주유 및 베이비시터, 어린이집, 초중고 학자금을 지원. 지금까지 임신 중 지출했던 생활비, 식사, 가정부 고용, 그리고 조리원까지의 비용이 세세하게 나뉘어 놨더군요. 황당하고 충격적하여 처음에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제게 며느리는 세상당당하게 덧붙였습니다. 아, 어머니가 신혼집을 위해 보태주셨던 돈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사업 중 절반은 어머님이 아들에게 지원해 주신 거니까 2억을 뺀 총합을 적어주시면 돼요. 8억이에요. 며느리에게 손주가 나아졌다고 좋아하는 돈이 총 10억이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얼마나 믿을 만한 스토리인지 며느리의 말에 오히려 저 자신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려는 혼이 빠져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야, 너 이 사실 알고 있었니? 지금 지혜가 하는 말에 동의한 건지? 아니,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난 정말 몰랐어. 나도 지금 처음 들어요. 혜야,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맡겨놓은 건데 왜 이렇게 당당한 거야?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난 정당한 내 대가를 요구하는 거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 애 낳고 나면 시댁에서 수고했다고 돈을 받는데 나는 왜 못 받는 걸까? 혜야, 그건 그냥 용돈 수준으로 받는 거야. 무슨 10억이가, 10억이 너, 10억이 누구 집의 개 이름이야? 엄마가 왜 우리 아이를 낳는데 노인이 되어서 없을 때야 돈을 줘야 해?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 나도 다 계산한 거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연봉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적용한 거야. 거기에 이번에 임신 안 했으면 연봉에 놀랐을 테니까 그것도 합했고. 어머니 아시죠? 저 회사에서 유능하고 돈도 꽤나 잘 벌던 거니까. 그리고 육아비 지원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도 예상한 거니까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니에요. 아시죠? 서지혜, 너 진짜 미쳤어. 또박또박 정말 본인이 받아야 하는 돈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선을 그은 건가 했어요. 이전에 조금이라도 도움받고 나면 이런 식으로 가소식을 받을 정도로 끝내야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사한 길로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 외로웠던 아이였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희망의 고통을 혼자 이겨내야만 했죠. 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던 손주를 용기가 생긴 아들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빚쟁이가 마냥 돈을 요구하는 시누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제야 그 한마디만 남겨둘 것이었죠. 그 뻔뻔한 시누이의 말에는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렇다고 하시던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하라고 왜 이러세요? 며느리는 저 질환에 걸리자 제대로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는데 한마디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도를 모르는 애니 어디서 시애미에게 나왔다고 돈을 요구하고 놔주라고 했어요. 내가 내주려는 나한 일을 해놓아서 시 부모님에게 장사를 하려고 했어. 그렇다고요? 어쩜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바뀌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나자빠지셨어요. 너 정말 무능력한 애구나. 혹시 너 이런 걸로 혼전임신 사건에 틈을 만들어 헤매려고 해? 어머니,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계세요? 저는 그저 입을 다물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맛있게 생겼다고 생각해. 너가 결혼하고 시험을 하든 뭘 하든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잖아. 그럴 때마다 내게 민망한 말 한 적 있니? 아,
이해하면서도 계속 이상한 짓 건들지 말라고 했지. 너한테 싫은 소리 한 번씩 했나?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넘어갔잖아. 아, 넌 그저 시부모의 관심이나 참견, 돈만 챙기려고 하는 심경이 아니냐? 엄마야. 좀 진정해봐. 너도 조용히 있어. 다른 사람이 이런 억측을 하는 거 몰랐던 너도 문제야. 긴 말 안 해도 돼. 당장 나가세요. 손주를 보지 않으면 끝이에요. 난 아쉬워할 거 없어요. 제가 강하게 행동할 테니까.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고 분한 듯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반성도 모르는 그 얼굴에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에서 짐도 빼야 한다고 했을 때 표정이 어색해진 며느리의 표정을 상상할 수밖에 없겠지요. 지도와 차는 제게 주실 걸로 생각했을 텐데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전 그에게 말했어요. 그지. 아직 내 명약이랑 잘 알고 있죠. 분명히 배 낳고 날 이전해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어머니, 이 말이 다르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너가 지금 나한테 한 약속 어느 날 어길 거야? 응, 너한테 약속은 했지만 그건 서류로 남기지 않았어. 예, 녹음해 두지 않았나. 아무리 구두 계약이라 해도 계약은 계약이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내 막무가내한 약속은 나도 지킬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현우하고 내가 보탠 돈 10원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돌려줄 테니까. 더 이상 말 늘어놓지 말고.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것인지 편하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뚝바닥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닐까? 참나, 폐쇄 전환이 얼마나 바르길래 그랬니?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이 나더라고. 손주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쫓아내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생각해봤더니 큰 오산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급히 손을 싹싹 닦아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아이를 낳고 앞으로 먹고 살 걱정에 회사에 들어가도 왠지 제 자리도 제대로 남아있을 것 같지 않고 너무 불안해서 실수한 거예요. 어머니, 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어린 자식을 보는 앞에서 손을 싹싹 닦고 오는 며느리는 이마까지 거실 바닥에 박아가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나는 당당하게 값을 요구하는 것 같은 뻔뻔한 계산법, 그게 진짜 며느리의 인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들한테 둘 다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현관문을 나선 며느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들네 각오도 한동안 너무 황당하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 속에서 열받았네요. 집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도 단단히 잘못 들어왔다고 생각했죠. 한동안 그년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눈물의 쇼를 시작하더군요. 매일 밤 태어난 지 한 달 막 지난 아이를 안고 밤마다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제 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이런 모습이 나랑 이용하고 싶나요? 그렇게 동생한테 전화 오네요. 엄마, 매일 아빠가 찾아오는 거 알죠? 출산 휴가 끝나고 회사 가는데도 계속 엄마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 뭔 일인지 알아? 말도 안 돼요. 난 아무런 용서도 없고 문 열어주기도 싫어해요. 엄마, 그 사람 진짜로 반성했다고 하던데 아마도 산후 우울증 때문인가 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정말 속이 뻥 뚫릴 거예요. 용사가 아니라 하지만 여전히 문 한 번만 열어주실래요? 그날 그 괴로운 모습을 보고도 지아에게 달아줬던 아들에게도 정말로 격렬한 열등감이 느껴졌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로 무너져 버렸군요. 혀를 찼다. 어느 날 친구들과 만찬을 한 뒤에 소중한 집으로 차를 불러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직 퇴근 시간조차 지나지 않았는데 며느리마저도 집 앞에서 가만히 서서 어깨를 툭툭 치네요. 그러나 친구들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자
추운 날씨에 맞서 빨간 코를 물들인 어린 연인 역할을 한 아이가 집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왜 그렇게 날 찾아와서 그러고 있어요? 어머나, 이번에 아기분이 나왔다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추운데 안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자기 며느리한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야? 아, 저는 상대를 망신시키려 작정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일단 친구들이 며느리를 찾아왔다고 하니 나중에 다른 장소로 초대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같이 서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죠. 너 지금 나에게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집에서는 진심이라고 했더니 왜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야?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버리자 며느리는 거리를 푹푹 잘랐습니다. 새는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럽게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험한 잊어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산후 우울증이래요. 의사도 제가 우울증 때문에 돌발 행동을 한 거래요. 연이 모여 술만 끝나면 약물 치료도 할 거고요. 다신 어머니한테 헛소리 안 할게요. 제가 정말 잘 못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꺼내 제게 건넨 건 산부인과 진단서였습니다. 아, 저도 정말 늙은 건지 마음이 물러지더군요. 병 이기는 장사 없다고. 정말 병 때문이고 본인이 치료한다면 한 번의 기회는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을 흔들었던 순간 며느리 품에 꼭 안겨있는 손주를 가만히 바라보며 마침내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들어와. 감기 들겠어. 넌 정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엄마 헤라라는 애가 네 몸만 고생하면 돼, 지 자식을 추운 날 고생시키는 게 손해야. 그렇게 그날 며느리를 집 안으로 초대하고 약속을 하나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종이에 글을 써서 마지막까지 받았죠. 아직까지 너희 신혼집 명의는 돌릴 생각 없어. 아직 나는 너를 완전히 받아들일 생각 있어. 만약 해가 모르는 척해서 너를 속인다면 어떻게? 조용히 해, 어머니. 그래, 그러니까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내가 뭔가 너한테 담보를 받아야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렇다. 어쨌든 우리 아들도 지금 너랑 갈려서 생각이 없어 보여. 이렇게 해도 낳아준 것이니 미우나 고우나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사야겠지 않겠니? 그러니까 받아들였고 장을 찍어 정리가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얻은 것을 제외하고 돌려줄 테니까 너도 다른 사람처럼 살던가. 나는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맡겨두고 제가 그녀를 다시 믿을 수 있는 때 다시 결정하기로 했고 며느리가 앞으로 다시 돈 문제로 소란을 일으키거나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경우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 보탠 돈을 7천만 원으로 계산하겠다. 너는 그동안 신혼집에서 거주한 비용으로 고려해야 한다. 포기하며 집을 시모의 뜻대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두었지만 지장도 받았습니다. 글자가 많아도 지장이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이를 믿고 며느리에게 한 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손주 육아, 비용이나 생활비 일절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 썼어요. 젊은 아이들 둘도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내가 또 도와줘야 하나요? 나중에 마음이 풀리면 대학 등록금까지는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고 며느리도 받아들였죠. 그 후 며느리는 예전에 새침하고 겸손한 모습을 버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제게 보상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먼저 연락해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식사에 초대하거나 선물을 보낸다든지 솔직히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이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잘못을 아닐까, 앞으로 천천히 달라질 것이라고 좋게 생각했죠. 저는 그 정도의 며느리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갑게 다가왔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겉으로만 봐선 저희 가족 사이는 예전보다 가까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었고 안 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허탈해졌습니다. 그래도 미워할 마음만 먹으면 밑도
끝도 없이 미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게 아닌가요? 일단 믿어보자고 한 결정이 너무 꼬였다. 보지 말자고 다짐했었죠. 아들 내외와의 교류를 가자고 제안하니까 자연스럽게 손님으로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매일 잘하는 손주를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변함에 따라 우리 집에도 순탄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회사 쉬는 채로 우울증 약을 타러 병원에 가게 되어 연희를 내게 맡았어요. 그러나 잠시 후 집안이 답답한 것인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죠. 햇빛은 좋겠다며 유모차에 태워 산책을 나갔죠. 연희에게 꽃과 하늘을 보여주며 도로를 가득 채우는 자동차도 구경시키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더니 어느새 며느리가 다니는 산부인과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에 가야 편할 것 같아서 걸어서 15분 정도 떨어진 병원으로 결정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연아, 우리 엄마 마중 갈까? 라며 나온 김에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연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연의 핸드폰이 꺼져 있더군요. 아무래도 병원이라 걱정이 됐나봐 하고 건물에 들어갔어요. 병원에 들어가니 환자 대기실에 도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접수처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서지혜 환자의 치료가 끝났나요? 우리 며느리인데 아직 있으면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 소재를 만져요. 9명의 환자 중 몇 달 전에 아이를 낳고 병원에 오신 적이 없을 텐데요. 무슨 소리세요?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으로 여기서 진단도 받았고 오늘 약을 타러 온다고 했는데요. 소재 환자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데요. 차트에 남아있는 정보도 없습니다. 아마 진단을 받았어도 우리 병원은 아닐 거예요. 망치로 쿵하고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에 보여준 진단서예요. 분명히 병원 이름이 찍혀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당했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싶은 저는 곧바로 아들에게 연락을 해 퇴근하면 어디 들리지 말고 바로 너희 신혼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일단 알겠다 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아직도 핸드폰이 꺼져 있는 며느리에게는 문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저는 집에서 있던 며느리가 존 진단서와 각서를 챙겨 애들 신혼집에 가져갔었죠. 저녁이 되었고 퇴근한 아들은 허겁지겁 현관으로 들어오더니 대체 무슨 일이야? 며 엄마가 어디 가느냐고 묻는 아들에게 저는 진단서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너 잠시 쉬었니? 연예인 미가 산후우울증으로 일하는 거 거짓말 아는 거야? 근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진단서가 돋아 있는데 내가 아까 병원 다녀와서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연희 M14 노을에 진출하고 애니하고 병원 근처도 간 적 없다고 하네. 오늘 증진단을 받은 기록도 없고 이 못된 게 우리를 속이려고 어딘가 서류라도 위조하면 되는 거야. 충격을 받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하지만 그렇게 눈멀어 사랑한 여자가 입만 열면 속을 들이댄다는 헛소리에 거짓말이라니 충격이 클 것 같아. 이제 물러날 수 없는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말했어. 며느리 지장이 찍힌 각서를 건네며 말이죠. 저는 이제 걔를 결코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친절히 용서받으려고 어떻게 예쁘게 지어낸 거짓말을 시모 앞에서 하는 건지요. 배치해 둔 비난은 바르고 해야겠지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기에 쓰인 대로 집일은 제가 스스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이 보낸 9,000원과 걔가 보내는 금액은 분배해서 주겠으니 해와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돈을 받고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만약 너희들이 유난하면 너와 나의 관계도 끝이야. 사람 볼 일이 없어서 우리 집으로 그런 여자를 끌어들이게 하면 안 돼. 사실 제 아들 역시 손으로 입을 메우기 시작한 아버지를 손쉽게 열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의 말소리는 진정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인데 해의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엄마한테 출산 비용 달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엄마가 주지 않으면 나한테도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얘는 자기가 혼자 10달 품을 얻는데 본인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자기 앞으로 목돈 5억 만들어 주던가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해서 이 아파트를 연이어 마단동 명의로 해달라고 하라고 했던 것도 정말 진행하면서 나도 그때 진실로 질렀는데 일단 연희도 태어나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엄마랑 그 사람이 와도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더는 못 살겠어요. 엄마, 나 이제 어떡하죠? 아들이 마음을 굳히자 나 또한 약간 불편했던 마음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일을 끝내야 할 일은 그 돈벌레 같은 여자를 없애는 것뿐 남았을 테니 아이는 심오한 주제로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던 그 여자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서서히 기어들어 오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너무 늦었던 거예요. 상담이 조금 늦게 끝나기도 했고 갑자기 회사에서 홀칠이 들어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조용한 집 분위기에서 어떤 변화를 느낀 것일까? 목소리가 서서히 작아져 스며들더니 말이야. 어떤 문제일까요? 어머님도 이 사람이 오면 집으로 가시길 바라셨을 텐데 눈치를 살피고 있던 그 여자에게 들고 있던 진단서를 내던졌어요. 그리고 발치에 떨어진 종이를 보며 마른 침을 삼키는 여자에게 말했어요. 너, 이거 설명해봐. 아, 내가 오늘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 너가 낳고 산부인과 간 적도 없다던데 이건 어디서 얻은 진단서니야? 어머니를 불러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마, 너 이제 늘 며느리 아니야? 현외도 너랑 갈라 산다고 하니까 잔말 말고 이 집에서 나가. 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리를 숙이고 있던 아들은 고개를 들어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입만 열면 거짓말에 본의 아닌 눈 뒤집히는 여자랑은 이제 끝났어. 진짜 가지가지로 사람 질리게 한다. 어머니가 약속도 어기고 당장 이걸 사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비난을 받을 일은 아닌데. 제정 신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점점 격해질 때 제가 중간에 끼어들겠습니다. 됐어. 이제 그만두세요. 그렇게 소리치는 것은 필요 없어요. 너 현우랑 이혼해서 떠날 수 있어요. 다툴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찾을까요? 저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애초에 지명이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어기신 거잖아요. 어머니께서 시를 써주셨는데요. 뭐, 끝까지 잘못을 모르고 어디서 소리를 크게 질러대냐고. 그래도 내가 손을 내밀어 미래를 도와주려고 해봐도 정말 반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냐. 뻔뻔한 그녀 얼굴에 자기 지장이 찍힌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알아보고 영화 같은 입을 다물어. 여기서 진짜로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 같아. 여기 돈 문제로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면 이 집을 살 때 못된 것을 7천만 원이나 주고서도 포기하고 나간다는 말. 기억 안 나겠어요? 내가 7천만 원 중 일부라도 내어주려 했는데 너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할 수가 없네. 어머니, 그건 제 전 재산이에요. 제가 연인이나 9일째 시작한 일에 대해서 돈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벌었을까요? 그것도 없으면 정말 길거리에서 나는 것과 차별이 없겠네요. 어머니를 비롯한 가정 어른들에 대한 존경은 아이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현우야,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서 가방에 짐을 싸세요. 아들은 제 말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서 여행 가방에 짐을 싸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 여성은 입에 거품을 물며 화를 내려고 했지만 끊임없이 말리기는 하더라도 아들은 결코 굴하지 않는 애한테 더욱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서로를 키운 연인은 누구인가요? 정말로 나를 이용해 키우고 싶은 딸이신가요? 아들은 자신도 이 엄마의 키우는 과정에서 자라고 싶었지만 결국은 인성이 망가진 채로 이 엄마 아래에서 자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용 과정이나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이라면 차라리 자손을 키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본다는 거야?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한동안 연인은 나와 우리 엄마가 키울 것이기 때문에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시작해야 해. 양육비를 내고 나한테 위자료까지 주면 당신은 진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할 거야. 어디서 아둥바둥 모아봐라. 내가 학자 교육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아들이 말하자 바닥에 널브러져 순위를 넘어가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말 가관을 얻었습니다. 안 나가겠다며 울고불고 사정하는데 결국 아들을 위해 생활비를 돕기로 했으나 이어서 3개의 등에 통과했습니다. 아들을 밖으로 떠밀고 나갔다. 다음 날과 이후부터 아들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제출한 출산 청구서, 이력과 지장이 찍힌 각서, 위조된 진단서와 병원 관계자의 증언이 추가되자 변호사는 아들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녀에게 조회된 위자료는 0원에 가깝다고 했어요. 양육권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초반에 그녀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혼을 계속 거부했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을 주장하는 마지막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정말 참나할 따름이에요. 끝내 결정이 어찌 될지 인정을 해주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나 그 객기는 오래가지 않았고 집으로 몇 번이고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뜨여서 받았지만 나중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계속해서 걸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행동도 결국은 일종의 괴롭힘이 아닌가요? 저는 나중에 전화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너가 계속 연락하면 진짜 회사까지 찾아갈 거야. 이거 어떤 연인지고 바랄 거야. 엄마, 제발 끊지 마세요. 일단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금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내가 잘 못 들었나요? 부탁해. 내가 지금 나에게 부탁하는 입장이야. 엄마, 저는 소송 안 할 거예요. 잘못해서 미약한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집 나와서 회사 숙면실에서 지내다가 이제 고시원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 전 너무 힘들어요. 양육권도 그냥 포기하고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제가 보탠 돌려주세요. 이미 일기가 끝났으니 기세 좋게 마성했던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오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혼 변호사 비용도 다 빚내서 내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 힘들어요. 평생 어머니께 잘못한 거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 거니까 제발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제 앞으로 어머니, 나, 그 사람 연합회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험원, 제발 다 쉬어가며 죽어가는 목소리로 싹싹 비는데 이번에 무시하면 정말 사람을 한 사람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용서는 남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앞으로 애가 힘들어하면서 산다고 해도 그것만큼 내 아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그 결과는 내 가족이 짊어질지도 모르는 삶의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의존할 곳이 하나도 없어서 나는 지옥과 같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이라 해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크게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전화를 끊고 아들과 함께 긴 대화를 나눈 후 결국 며느리가 신혼집 구입에 사용되는 3천만 원 중 일부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며느리는 감격하여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아들은 손주의 단독 양육권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며느리는 매달 아들에게 양육비를 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어느 한 번이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밴드를 매겨 일하고 있는 회사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것이다.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아들과 상위를 위한 최선의 배려라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세상의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생각하곤 해요. 만약 제게 돈도 없고 힘이 없는 신세였다면 그때의 돈 버는 방법이 없었을 거라 생각돼요. 아내가 남긴 재산이 저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을 해요. 사주에는 없는 황혼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어미 없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 맡겨두기 싫어서 아들이 일하는 동안 제가 돌볼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요즘은 매일 자라는 아들을 보는 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3세대의 손자가 마침 돌았는데 그는 처음 한마디를 한 것이 한미였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힘든 일들을 모두 잊게 되니까요. 앞으로 이 아이가 자랄 때 대학에 가고 결혼까지 해도 건강관리와 정서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이 생각만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젊어지는 느낌도 들어 기분이 조금 이상하네요. 아들은 이 일에 충격을 받았지만 하나뿐인 딸이 무엇이든 하고 싶다면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곧 정신을 차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을 몰아서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아들도 그 과정에서 더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법정 스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인연으로 피해를 보는 건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본 대가를 받는 벌이다. 저는 진실이 없는 사람에게 제 진실한 호의를 모두 주었다가 이 나이에 혹독한 인생 수업을 하게 된 것이죠. 역시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른을 바라보는 할머니도 며느리 한 번 잘못 만났다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간혹 만나는 인생의 풍파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배움을 얻어야 한다. 발자국 한 발 한 발씩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